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화폐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폐, 돈,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거시경제학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또 화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것이며 이게 거시경제학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그러니까 화폐란 무엇인가? 뭐, 우리 그냥 화폐, 돈, 뭐, 이렇게 해서, 어, 대충 이렇게 알고 쓰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화폐의 정의, 그 다음에 화폐가 어떤 역할을 우리한테 해주는가? 이건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역할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떠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제까지 존재해 왔는지, 그걸 통해서 이제 화폐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다음으로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신용을 창출한다 그러죠. 신용 창출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에도 뭐 이런 걸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상업은행을 통해서 어, 은행이 어떻게 신용을 창출하는가, 통화를 창출해 내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는 우리 중앙은행, 미국으로 얘기하면 연방은행이죠, 페드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유럽연합에서는 유로은행이 있죠. 그런 이제 중앙은행의 그 통화 정책, 통화 공급을 어떻게 하고 그 어떻게 통제하는지,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통화 정책이 경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뭔지, 그 다음에 걔네들이 뭐 우리 잠깐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만 어떤 식의 목표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지 등에 대해서 연달아서 쭉 다음 시간을 또 이어서 이렇게 계속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기본적인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펴서 통화 공급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화폐가 뭐냐라는 거죠. 화폐가 뭐냐? 그 머니, 뭐 화폐를 뭐 영어로 바로 써서 쉽게 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니가 머니, 예, 머니란 결제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 교역을 하거나 트레이드를 하면, 네, 그 상반되는 어떤 가치를 주고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물물교환 시대가 아니니까 현금, 커런시 또는 화폐, 돈, 머니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물물 교환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컴퓨터를 가지고 왔는데 쌀을 생산하는 사람하고 바꾸려고 해요. 그럼 쌀을 엄청난 양의 쌀을 몇 가마니를 들고 와야 컴퓨터랑 바꿀 수 있겠죠. 그 컴퓨터를 나눠서 쌀 한 가마니 어치 팔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교육이 잘 편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육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 하나죠. 어, 그런 화폐라는 거 결제할 당시에, 그러니까 거래를 성사시킬 당시에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데 결제할 때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화폐라고 정의하자라는 겁니다. 뭐 화폐를 정의할 때 또 즉각이 얼마나 빨리냐, 이게 하루 만에 되느냐 아니면 그 상태에서 되느냐, 뭐 현찰 또는 이제 커런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금 자체, 어떤 현금 자체를 직접 주는 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가치가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예금 통장을 이용한다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다거나 이랬을 때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뭐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해서 즉각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그 즉각이 얼마냐에 따라서 화폐 정의가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좁아지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 정의하자면 결제하는 당시에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
그거를 화폐라고 정의하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자산이라는 것도 스톡이다, 저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스톡이라고 했죠. 인베스트먼트가 플로우 개념이죠. 그 플로우와 스톡의 개념 잠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자산이라는 거 어떤 시점의 가치,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어떤 한 시점의 어떤 분대 그거를 즉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거 그거 화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 정도로 정의하면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화폐의 기능입니다.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죠? 뭐 몇몇 가지 다른 어떤 부수적인 어떤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우리 딱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화폐로서 중요한 기능은 뭐냐? 교환하는데 교환의 매개 수단이다. 교환의 매개 수단. medium of exchange라고 합니다. exchange 교환하는 데 대한 medium, 도구로 쓰이는 거죠. 매개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구매할 때 우리 화폐를 씁니다.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화폐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잠깐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화폐의 첫 번째 기능은 교환의 매개다. medium of exchange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요,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가치를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가치를 저장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뭐 어떤 가치를 창출해가지고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일까지 가지고 있고 싶다 이거죠. 예전에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는 냉장고를 개발함으로써 확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냉장고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게 빨리 썩어버리니까 다 나눠 먹고 나눠 주고 했다 이거죠. 공동체 내에서 가족끼리. 왜냐하면 저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냉장고의 개념처럼 나의 자산도 미래로 이전될 수 있다.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하나의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화폐의 기능 중에 한 가지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Store of value, value, 또 가치를 저장한다는 거죠. 가치 저장의 수단, 상당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고요. Medium of exchange, store of value, 두 가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계산 단위가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측정할 때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Unit of account라고 하는데, 가격과 가치를 측정할 때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는 거죠. 공통적인 단위가 될 수 있다. 그걸로 우리가 다른 물건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컨섬션 번들 중에서 어떤 항목을 지금 소비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척도가 되죠.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계산 단위가 될 수 있다라는 세 번째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 세 번째 중요한 기능을 해서 뭐 몇 가지 더 장가지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고, 뭐 사실은 뭐 기억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생활에서 돈이 어떤 역할을 하지?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지? 어떤 기능을 하지? 생각해 보면 간단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하고 즉각적으로 답을 내는 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여튼 요 세 가지 기능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간단하게 살펴볼 거는 화폐의 형태입니다. 화폐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폐의 형태, 불환 화폐라고 하죠. 불환 화폐입니다. 다른 나라에 10,000원짜리 들고 가서 뭔가를 사고 싶으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공인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이 조각, 그게 법정 불환 화폐라고 해서 fiat money라고 합니다. 그 화폐 자체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가치는 없지만 우리가 국가가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보장해주는 단체 또는 공신력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화폐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fiat money라고 하고
법정 불안화폐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불안화폐를 모두가 쓰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상품화폐를 썼었죠. 아주 고대 시절에는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쓴 적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주 큰 돌로 만든 아주 동그란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화폐로 쓰였었다. 그런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금, 은, 뭐 이런 것들이 화폐로 쓰였습니다. 근데 금과 은, 그리고 각각 그 조개 껍데기는 그 시절에는 뭐 도구로 쓰인다든지 해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물건 자체에 대한 가치가 있죠. 금 가격이 있고 은 가격이 있습니다. 금과 은을 얼마만큼 잘라가지고 얼마만큼 무게만큼 그 가치를 주고 물건을 사오는 1대1 거래를 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상품 화폐라고 하고요. 예전에 우리가 피앗 머니를 쓰기 전에 커모더티 머니를 계속 썼었습니다. 상품 화폐 중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어떻게 경제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거래를 하고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만들고 그러는 내용을 써는 경제 논문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각각이 개별적으로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더 가치 있게 또 덜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 경우는 같은 문화권에 있으면 거의 선호가 비슷하겠죠. 근데 다른 문화권에 있다거나 다른 국가에서 살고 있다거나 하면 국제 무역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주 어떤 물건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아니면 또 어떤 물건은 서로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제학자 한 명이 포로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거나 뭐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용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매달 한 번씩 적십자에서 구호 물품을 배달해 줍니다. 그 구호 물품 안에는 갖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겠죠. 뭐 빵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갖가지 식료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통조림이 있을 수 있고, 통조림 중에도 무슨 잼 같은 통조림이 있을 수 있고, 뭐 거기 안에 단백질이 들어 있는 그 소세지나 뭐 이런 통조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꼭 이제 담배가 그때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 거 그 상자 개별적으로 통용되던 상자를 자기만 소비하고 거래가 없었다 이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나는 이걸 더 좋아하는데 옆 사람은 이걸 싫어해가지고 이건 남고 나도 이건 남는데 저 사람이 이걸 가지고 싶다고 하더라. 교육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인간의 선호, 기호 이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거래라는 게. 그 거래가 일어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대1로 바꾸는 거 공정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니까 서로 공짜로 주고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고 손해본 거 뭐 거의 뭐 신경 쓰지 않으면서 바꿨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공평하다. 이게 훨씬 더 가치가 높은데 여기 이 동네 내에서도 가치가 훨씬 높은데 내가 이거 하나를 주고 저 친구한테 이거 하나 받는 거는 불공평하다. 라는 느낌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1대1로 바꾸지 말고 난 요거 두 개랑 물건 두 개랑 요거 바꿔줄게. 그럼 그 사람이랑 바꾸고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거래 가격 또는 균형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하나를 가진 사람들이 저쪽에서 한 물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1대2로 교환했다면 우리가 교환을 할 수 없겠죠. 무역 또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게 화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육을 좀 더 편하고 잘 하려면 뭘 화폐로 쓰는 게 좋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외국어를 좀 하고 그래서 뭐 이탈리아 사람이 영국 포로 수용소에 갔더니 영국 사람들은 이런 걸 훨씬 더 좋아하더라라는 사실을 알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쪽 영국 수용소 내에 거래 비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래 비용 비율과 아주 다르더라. 그럼 상품의 상대 가격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한 물건들을 확보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국제 무역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교역의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화폐로 쓰일 물건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화폐로 쓰일 물건의 특징은 뭐가 있겠습니까? 잘 쪼갤 수 있어야 되죠. 1원, 2원, 3원, 4원 해서 1,000원, 만원 이렇게. 그리고 너무 무겁거나 들고 다니기 힘들어도 안 되겠죠. 교육의 수단이니까 물건 들고 다니는 거 그거 쇼핑하고 이러는 것도 힘든데 그 물건까지 무겁다면 돌덩이 하나 짊어지고 가서 거래를 해야 된다면 불편하겠죠. 가벼워야 되고 네 항상 들고 다니기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도 쉬워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담배였습니다. 한 갑에 20개 들어있고 20개로 나 쪼개서 지불하고 받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그게 한 달, 두 달 지난다고 해서 크게 썩는다거나 보관이 불편하거나 그런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장도 원래 잘 돼 있으니까 들고 다니기도 좋고요. 그래서 담배를 상품화폐로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겠습니까? 네, 짐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순환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담배 피는 흡연자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상품이 딱 풀리고 나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공급한 것처럼 통화가 확 풀리게 되는 겁니다.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상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흡연자들이 한 달 내내 또 담배를 피워대겠죠. 그러면 담배 양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화폐 수량이 줄어들면을 통해서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상대 가격인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디플레이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교역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결국은 알게 되겠지만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초기에는 얼마, 후기에는 어느 정도 되고 각각을 교육하면서 각국을 흘러다니면서 전 세계의 균형 가격이 맞춰지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상술이 좋아서 좀 더 높게 받고 좀 더 싸게 받고 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거기에 가장 안정적인 화폐가 쓰여지는 게 좋은데 이 화폐의 수량이 변함을 통해서 인플레와 디플레가 돌아오면서 찾아오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리고 쪼개기 쉬운 어떤 식품으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순환을 경험하고 이거 별로 좋지 않다. 다른 거 뭐 없냐 대안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재미있는 상품 화폐 일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통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죠. 통화 정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확장적 통화 정책 하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긴축적 통화 정책하면 뭐겠습니까? 통화량을 줄이는 겁니다. 통화량, 여기서 말하는 통화량, 통화에 대한 공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누가 합니까? 중앙은행이 하죠. 통화 공급, 머니 서플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니 마켓이라고 할 수 있고 통화 서플라이, 머니 서플라이는 가용할 수 있는 화폐의 양, 그죠? 즉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자산, 그 양이 늘어났다 줄었다, 그거를 공급에 의해서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수요가 있겠죠. 통화가 필요합니다, 거래에. 그래서 거래가 더 활발하게 되고 무역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 통화가 더 필요하겠죠. 통화를 수요하는 거고 통화 공급, 가용할 수 있는 화폐의 양을 조절한다. 누가? 중앙은행이.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정책, 통화 정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Monetary Policy라고 합니다.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습니다. Central Bank, 중앙은행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어는 Federal Reserve인데요. 그래서 뭐 The Fed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한국은 한국은행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중앙은행이 주로 통화량을 컨트롤하는 거, 조절하는 거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공개 시장 조작 정책입니다. 한국말로 해서 좀 긴데요. 공개 시장,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스. 오픈 마켓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공개 시장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정부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이런 걸 사고 팔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돈을 찍어내는 경우도 있고, 뭐 각각의 경우도 있고, 또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죠. 우리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지만 지급 준비율 조절을 통해 가지고 통화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중앙은행이 하고 있죠. 최후의 대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어떤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주죠. 그런데 거기서 빌려주는 초단기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하는데 재할인율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자율을 컨트롤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트로 통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가장 클래식한 거, 전통적인 방법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스가 되겠습니다.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서 통화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지만 요거를 계량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럼 실질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려면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우리 여러 가지 정의를 쓰고 있는데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 현금이죠. 현금. 찍어낸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그 현금 자체, 캐시 아니면 커런시라고 하죠. 커런시의 양, 그게 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금으로 아주 좁혀진, 아주 작은 의미의, 협의의 의미의 통화라고 하면 현금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금, 즉각적으로 지불 가능하죠. 즉각적으로 지불 가능한 자산, 그거를 우리 통화라고 얘기했죠. 머니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C, 커런시 자체, 현금 자체, 통화, 아주 좁은 의미의 통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서 은행에다가 그냥 저축을 해놨어요. 언제든지 뺄 수 있게. 직불카드로 쓸 수 있는 어떤 은행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었다. 거기에 들어있는 돈은 현금이냐 아니냐 정의하기 나름이겠죠. 중앙은행에서 쓰고 있는 M1, M2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화의 의미를, 아니면 통화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통화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쓰는 단위 중에 하나죠. 요금을 포함하자라는 겁니다. 왜? 직불카드로 그냥 긁으면 빨리 즉각적으로 결제가 되니까. 물론 결제 시스템 또는 이런 장비가 갖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비의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현금 쓰는 거 말고 요구불 예금, 일반 예금까지 현금을 더 늘리자. 현금이라는 개념을 좀 더 늘리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여행자 수표, 개인 수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 수표는 요구불 예금에 포함되는 거고요. 여행자 수표는 자기 이름으로 얼마만의 수표를, 책이라고 하죠.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어디 다른 동네 갔을 때 직접적으로 쓰는, 현금 대용으로 쓰는, 현금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금 대신 쓰는 여행자 수표를 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하자라는 게 M1입니다. 각각의 일반 예금들, 저축성이 아닌, 원래 기본적으로 이자율을 아주 낮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요즘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물가 수준을 계산하면 음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에다가 커런시에다가 요구불 예금 더한 것쯤으로 해서 M1이라고 계산하자.
그 통화를 측정하는 데서 그 크기까지 하자를 M1으로 정의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넓어진 거를 해서 M2를 쓰고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 M1, M2 많이 씁니다. 요즘 점점 더 이제 더 광의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왜? 결제하는데 시간의 요구가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M1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예금들을 포함해가지고 소규모 정기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도 사실은 돈이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물론 페널티는 물 때도 있지만 이자율도 낮고 빨리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현금화 빨리 된다는 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유동성이 높은 유동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 우리 현금으로 인정해가지고 통화를 측정해보자. 그게 훨씬 더 경제 정책을 반영하는데 통계치로 설명을 잘 해주더라. 그래서 이제 점점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M2, M1에다가 투자 신탁 잔고가 있다거나,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게에서 금융시장에다가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 남겨져 있는 잔고, 직접 주식을 사지 않은 잔고, 뭐 직접 보험에다가 지불되지 않은 어떤 어카운트 계좌에 있는 잔고들까지 합쳐가지고 각각의 예금들 M1에 있는 것들의 소규모 정기예금이랑 그 투자 신탁 잔고까지 합쳐서 M2로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측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 각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개념이 다르긴 한데 지금은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잠깐 설명을 한 거고요. 한국은 조금 다를 겁니다. 다시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제가 또 차이점이 조금 있다 이런 거는 다음번에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볼 거는 은행의 신용 창출 과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은행은 어떻게 신용을 창출하느냐? 은행은 어떻게 통화를 만들어내느냐? 통화를 증폭시키느냐라는 것 내용이죠. 그래서 통화 공급이라는 거는 현금하고 요구불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M1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간단히 해보면 그렇죠. 현금에다가 요구불 예금 더한 거. 그러면 우리가 통화를 money라고 정의를 해서 M이라고 한다면 M은 currency 더하기 currency 플러스 디파짓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니셜 따가지고 M은 C 플러스 D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이건 그냥 정의식에 불과합니다. 그죠? 우리가 통화를 공급을 해 놓으면 money라는 거는 어떤 폼을 가지고 있느냐? 커런시거나 요구불 예금 이런 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일단 없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른 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거는 또 좀 더 다음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통화가 공급이 되면 이게 현금으로 존재를 하거나 요구불 예금으로 존재하게 될 거다. 그럼 요구불 예금 이게 신용을 아니면 통화를 창출해낼 건데 어떤 식으로 창출해내는지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요구불 예금은 우리가 어디다가 합니까? 은행에다가 하죠. 1차 금융기관인 은행에다가 요구불 예금을 저축을 합니다. 거기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죠? 그럼 그 요구불 예금, 그 요구불 예금이 어떻게 통화를 크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또 이해하는데 몇 가지 단어들 우리가 계속 써야 될 경제 용어들, 뭐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지불준비금이라고 하죠. reserve, R로 씁니다. 그러면 은행이 예금을 받아요. 그럼 일반 상업은행은 그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돈을 가지고 있나요? 금고면 은행이 금고처럼 역할을 한다면 그냥 돈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거기서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행은 어떻게 수익을 얻죠? 이윤을 창출하죠? 대출을 해주죠. 대출 이자율과 예금에 대한 이자율, 예대 비율에 따라서
이윤을 창출합니다. 그렇죠? 물론 대출을 해줌에 따라서 안 갚을 지급 불능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존재하죠. 그 위험에 대한 대가로 좀 더의 이자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윤을 만들어내는 과정, 예대 비율의 차이, 대출 이윤 이자율과 예금 이자율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일반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출을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죠. 일반 예금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일반 예금이란 거는 우리가 언제든 고객들한테 빌려줄 생각으로 낮은 이자율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객들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근데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이 저 은행 지금 수상해. 상태가 좀 위험해. 내 돈부터 빨리 찾아야겠어. 그리고 모든 고객들이 한꺼번에 그 은행에 달려간다면 그 은행은 지급 불능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거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한 은행으로 자기 돈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걸 뱅크런이라고 하죠. 어떤 경우에 불황이나 경제가 어떻게 수상한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본질적으로 은행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은행의 본질은 돈을 빌려줘야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람들한테 돈을 예금한 예금주들한테 돈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에는 직불카드 이런 돈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뽑을 수 있다는 계약으로 한 거죠. 우리가 10년 아니면 5년 아니면 1년 동안 내 이 돈을 꼭 은행에 맡겨두겠어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넣어놨을 때 그렇게 돈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예금주들이 와서 자기 돈을 요구하더라도 은행은 항상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고객들이 와가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망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한계가 이 두 가지가 발생했을 때 대출을 해줘야 이윤을 얻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의 예금을 찾기 시작하면 망하게 되는 지급 불능이 되는 그런 한계 때문에 그런 한계가 본질적으로 있다라는 거고 그 부분을 조금이나 만회하고자 지불준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는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지준율이라는 게 있죠. 법정 지준율. 그걸 중앙은행이 정하는 거죠. 거기다가 은행이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법정 지준금 지금 이 경제 상황에서는 법정 지준금보다 우리가 또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지급준비금율이 조금 올라가게 돼.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지불준비금, 법정 지불준비금 준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 우리 이윤 필요 없어. 돈 다 가지고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금고의 역할만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급 준비율이 100%가 되겠죠. 준비금으로 갖고 있는 걸 100%. 모든 돈 입금된 거 우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고의 역할만 하는 거죠. 돈을 보존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은행은 이윤을 창출하는 상업은행, 일반은행은 사적인 업무를 하고 있죠. 이윤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윤 추구를 하고 있는 경우에 부분적으로만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분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지준율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10%, 20% 상황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보통 한 10% 언저리의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비율을 지준율이라고 지급 준비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